안녕하셔요. 무비썸 17회 시작합니다. 네, 저는 박지선이고요. 저는 이동진입니다. 네, 10월입니다. 네네. 완연한 가을이 되었어요. 사실 뭐 10월달 되면 어떤 분들은 극장에 볼 게 없다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저 같은 사람은 볼 게 많다고도 얘기합니다. 비시즌에서 오히려 좋은 영화들이 더 많아요. 실제로 약간 10월이 비시즌이에요. 그렇죠. 10월, 11월, 뭐 2월, 3월. 1년 중에 영화 제일 좋은 때가 2월, 3월인 것 같고요. 10월, 11월에도 작은 영화 중에 좀 좋은 영화들이 많죠. 오늘 다룰 영화도 저는 좋았습니다. 그렇죠. 네. 저희 어제 같이 막 덜덜덜 떨면서 봤잖아요. 약간 공포 스릴러 봤는데 네. 저는 되게 무서웠거든요. 근데 네. 나와서 어떠셨어요? 그랬는데 저는 뭐 이러면서 되게 강한 척 하시더라고요. 근데 밥 먹는데 보쌈 먹는데 손이 돌돌돌 네, 보쌈 돌돌돌 하셨잖아요 그때. 아, 이거 보쌈. 수전증이에요. 네. 몸에 그 전해질 농도가 맞지 않아가지고. 지식으로 자꾸 저 이기려고 전해질 전해질 저도 알아요 그거. 네. 아, 네. 제 순수한 마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자, 맨 인 더 다크 오늘 그러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영화가 사실 많은 분들 지금 사실 큰 영화는 아닌데 미국에서도 일종의 뭐라고 그럴까요? 슬리퍼 히트? 아, 또 어려운 말 했나? 입소문 탔다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큰 영화가 아니고 저예산 영화인데 여름이 거의 끝나갈 무렵 미국에서 개봉해서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크게 성공했던 작품이에요. 이게 수어사이드 스쿼드 그거 이겼다면서요? 네. 근데 저는 왜 통쾌하더라고요, 그게. 수어사이드 스쿼드에 대한 또 실망감이 있었기 때문에. 네. 어쨌건 이 영화가 그 여름 시즌에서 이런 저예산 공포 스릴러 영화가 2주간 박스오피스 1위를 했다는 것도 오. 크고 또 개봉한 지 열흘 만에 이 영화의 제작비를 5배를 뽑았대요. 엄청나죠. 그만큼 뭔가 이 영화에 굉장히 흥미로운 요소가 있다. 그럼 대체 맨 인 더 다크 무슨 내용인가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줄거리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et's do this. 10대 빈집털이범 로키, 알렉스, 머니 세 사람은 밑바닥 인생을 청산하기 위해 This guy's got at least 300K. 홀로 사는 눈먼 노인의 집을 털기로 계획합니다. 하지만 거액의 현금을 쟁취하려던 순간 노인이 깨어나고 이들의 계획은 무너지게 되죠. 집안의 불이 모두 꺼지자 모든 상황은 역전되고 You see what I see. 군인 출신의 노인은 순식간에 세 사람을 제압해버리는데요. 과연 이들은 출구 없는 지옥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요? 오늘 무비썸 맨 인 더 다크입니다. 자, 이 맨 인 더 다크의 일단 감독 먼저 소개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감독 이름이 생소하죠? 네, 저도 이 감독 이름을 외우지 못했는데 이블 데드라는 영화의 리메이크를 만든 사람이었구나 이번에 생각을 하게 됐고요. 페데 알바레스라는 감독인데 이 페데 알바레스 감독인데 이 영화를 또 제작한 사람이 워낙 유명한 사람이죠. 샘 레임입니다. 샘 레임이요. 네. 많이 유명한가요? 저는 잘 네. 지인이 아닌데. 일단 예. 말하면 바로 아실 거예요. 뭔가 하면 스파이더맨 시리즈를 만든 사람입니다. 원, 투 같은 작품들을 만들어서 워낙 그 거대한 성공을 거뒀고 사실은 샘 레이미는 원래 공포 영화를 제일 잘 만드는 사람이에요. 80년대 저예산 영화 중에 이블 데드 시리즈가 또 이 매니아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 시리즈를 만들었던 사람인데 이 영화엔 제작자로 참여했다. 뭐 이런 얘기를 일단 할 수 있고요. 네, 이 영화는 이제 저예산 공포 영화인데 공포 스릴러 영화 장르일수록 사실은 실력 있는 신인이 나오기가 가장 좋은 장르입니다. 감독님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배우들도 그렇고. 배우들도 그렇고 이제 스타를 소개하는 그런 뭐일 수도 있고 더 크게는 이제 아주 재능 있는 연출력 있는 근데 연출력 있는 신인들이 검증이 안 된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공포 스릴러 영화는 기본적으로 돈이 별로 안 들어요. 돈이 별로 안 든다는 뜻은 감독에게 상대적으로 어떤 권한을 주기가 쉽죠. 네. 그런 상황에서 이런 저예산 영화인데 몇 배에 달하는 그런 성공작들이 나오게 되죠. 이 영화를 보면 떠오르는 영화가 저는 굉장히 많았어요. 뭐 혹시 떠오르는 영화 있으셨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포 스릴러 쪽을 잘 몰라서 제가 요 전에 너무 죄송합니다. 요 전에 봤던 게 아마 디아더스인가 막 그럴 거예요. 네. 너무 비웃는데요? 네. 작가님? 네. 디아더스. 많이 무서워해서 네. 네, 네. 그리고 공포도 어떻게 보냐면요. 아예 음소거해놓고 보던가 아예 뒷장면부터 먼저 봐요. 그럼 재미가 없잖아요. 공포 영화에서 사운드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네. 뒤에 결말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걸 다 미리 보시는. 되게 한심하게 쳐다보시는 아니요, 그건 아니고. 근데 이번 그 맨 인 더 다크는 모르고 보신 거 아니에요? 모르고 그래서 2시간 내내 정말 저 옆에서 같이 본 언니가 알 거예요. 네. 이렇게 귀 털어막고 소리를. 봤다니까요. 왜냐면 공포 영화는 네. 눈보다는
귀에서 오는 공포가 크다 이런 게 그렇습니다. 있어가지고 네. 이걸 맞고 보면 조금 덜하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영화는 사운드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주인공이 맹인이라는 설정이 있기 때문에 맹인이면 귀가 굉장히 예민해지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극 중에서 사운드 디자인을 굉장히 잘한 영화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영화를 나중에 집에서 이렇게 컴퓨터 화면이나 TV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지금만큼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맨 인 더 다크 같은 영화는 사실 극장에서 보셔야 돼요. 근데 이거 되게 번외적인 이게 내용하고 상관없는 얘기인데 극장 얘기하시니까 밀정이요. 780만에 가까운 네. 아, 700. 네. 780만. 목소리 좀 달랐죠? 무슨 말이야? 내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만하고 목소리 좀 나서 달랐죠? 거의 맞을 것 같아요. 근데 780만 될 것 같아요. 개그계의 이영표? 네. 뭐 말씀하시면 다 맞추는. 네. 혹시나 정말 780만에 근접해서 영화가 딱 관객 수가 그렇게 되면은 네. 저 어떻게 이거 하는 좀 겁니까? 성지짤로 좀 많이 여러분들 좀 성지짤. 돌려주세요. 네. 네. 영화 제작하시는 분들이 문전성시일 것 같아요. 찾아와가지고 저희 영화는 몇 만입니까? 이렇게. 90만. 이 사람이 네. 저는 사실 떠오르는 영화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 장르 영화일수록 네. 떠오르는 영화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장르라는 것 자체가 이전에 있었던 어떤 관습을 끌어오거나 비틀거나 뭐 이런 식으로 만드는 영화라서 기본적으로 이 영화를 보시면 사람들이 제일 많이 생각할 영화는 패닉룸. 네. 그래서 데이비 핀처 영화인데 패닉룸을 보면 집에 있는 어떤 신체적인 결함이 있는 상대적으로 몸이 굉장히 안 좋은 그런 딸을 보호하는 어머니가 있는데 둘만 있는 집에 괴한들이 침입해서 집안에서 벌어지는 얘기죠. 그러니까 공간이 굉장히 중요하고 침입자와 침입된 자 사이의 어떤 대결. 그것도 약간 한정적인 공간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네요. 그렇습니다. 제목이 일단 패닉룸이니까. 비슷합니다. 네. 그리고 더 유명한 영화로는 사실은 나 홀로 집에가 있어요. 오! 저도 그 생각했는데. 그쵸? 네. 여기는 약간 더 육탄전이면은 나홀로 집에는 그 꼬마는 더 머리 써서 그 도둑들을 괴롭히는 그게 약간 다르다 뿐이지 그렇습니다. 정말 비슷하다 이런 느낌 받았어요. 네, 하나는 코미디고 뭐 부담 없는 영화고 하나는 공포 스릴러 쪽이긴 하지만 나 홀로 집에랑 굉장히 비슷한 게 혼자 지켜야 되는 사람이 뭔가 일반적인 기준으로는 굉장히 유약한 사람이죠. 나 홀로 집에서는 아이가 지키고 있고 여기서 맹인 노인이 지키고 있는데 청년 셋이 침입해서 강도짓을 하려고 하니까 이 영화에서는 네. 상황이 굉장히 비슷하다 이런 얘기할 수 있고요. 사실 영화에서 이 영화의 밑그림은 사실 이겁니다라고 보여준 영화가 있어요. 무슨 영화일까요? 처음에 영화 시작하자마자 처음 범행, 그러니까 메인 범행이 일어나기 전에 간단하게 터는 그 첫 장면이 있죠. 네. 거기서 등장할 때 보면 책이 한 권이 등장하는데 그 책이 이제 바보의 황금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그 바보의 황금이라는 책을 원작으로 해서 만든 굉장히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고다르 영화인데 고괴자들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근데 그 스토리가 뭔가 하면 두 남자가 한 여자를 동시에 사랑하는데 이 셋이서 범행 계획을 짜고 범행을 저지르는 얘기입니다. 이 영화의 구도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맨 인 더 다크는 사실상 바보의 황금이라는 영화로는 고괴자들이라는 거기서 기본 설정을 갖고 온 거죠. 영화 스스로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첫 장면의 그 서재 장면 잠깐 그 순간을 통해서요. 네, 책이 딱 이렇게 나옵니다. 바보의 황금이라고.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네. 캐치 못하고 그냥 네. 그 머니라는 친구가 막 거기 거실에다 소변 보고 막 병 깨고 이런 것만 보면서 아유 네. 쟤 죽겠다 곧 죽겠다 이런 생각만 했는데 서재는 미처 캐치를 못했네요. 말씀하신 게 맞아요. 사실 저 인물은 30분을 갈 수가 없습니다. 저렇게 설정된 인물. 공포 스릴러에서 누가 초반에 죽는 사람이 있고 끝까지 남는 사람이 있는데 네. 저러다가 저 사람이 나오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생각나는 영화는 제가 어려서 가장 무섭게 본 영화 중에 하나가 어두워질 때까지라고 오드리 헵번 나오는 영화가 있어요. 오드리 헵번이 무서운 영화를 찍었었어요? 그럼요. 한 40대쯤, 60년대쯤에 나온 영화 같은데 그 영화는 오드리 헵번이 장님입니다. 근데 이 남편이 인형 안에 마약이 있는 걸 모르고 그것을 집에 두게 되는데 그래서 이 범인들이 그 마약이 담긴 인형을 찾아서 이 맹인인 오드리 헵번 혼자 있는 집에 침입을 하죠. 네. 그러면서 벌어지는 얘기인데 특정 설정도 비슷해요. 이 여자가 굉장히 연약한 상황에서 이 강도들을 상대를 해야 되니까 중간에 어떻게 하냐면 집안에 있는 전등을 다 깹니다. 그래서 어둠으로 만들어 버려서 조건을 똑같이 만들죠. 왜냐하면 자기는 볼 수가 없으니까. 비슷한 설정이 이 맨 인 더 다크에도 있죠. 굉장히 실감나는 지하실에서. 너무 많은데 또 하나는 이제 공포 영화의 거의 뭐 클리셰 같은 게 뭔가 하면 살인마든 악당이든 귀신이든 뭐 하다못해 주라기 공룡에서의 공룡이든 희생자를 찾아다니는데 주인공이 벽장에 숨어서 입 막고 있는 거. 거의 포스터잖아요. 영화 포스터가 이렇게 여자분이 입 막고 있는 게. 네. 그 영화 원제가 그렇기도 하고. 근데 Don't breathe. 그렇습니다. 숨 쉬지 말라는 건데 그 장면으로 가장 유명한 영화는 사실은 슬래셔 영화라는 영화 있죠. 난도질 영화.
슬래셔 영화의 기원에 해당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70년대 말에 할로윈 시리즈인데 그 할로윈에서 그 장면이 너무 유명해요. 벽장에 숨어 있는데 이 마스크를 쓴 살인마가 긴 시칼을 들고 어딘지 찾아다니는 장면. 이런 장면들이 일종의 변주다. 주라기 공원 같은 것도 보시면 그 주방에 주인공이 숨죠. 근데 벨로시랩터가 들어와서 어디 있나 이렇게 찾아볼 때 스필버그가 정말 천재적인 게 공룡이 어디 있나라고 생각하는 모습을 이 손가락으로 탁탁 하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무섭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클리셰라고 말할 수 있고요. 사실은 이 장면이 강시 선생하고 똑같아요. 강시 선생 아세요? 홍콩 영화? 네네. 우리나라의 개그계에서도 많이 그 패러디를 했죠. 네. 강시 선생에서 강시가 막 날뛰어가지고 죽이려고 그러면 이마에다가 부적을 딱 붙입니다. 네. 그 순간 강시가 딱 쓰게 되죠. 네. 그럼 막 도망가다가 또 떼지면 다시 또 쫓아가서 공격하고 이러는 건데 이런 설정이 사실은 비슷한 부분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이 페데 알바레스가 강시 선생의 팬이었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떠오르는 영화다. 네. 국내 영화로는 블라인드라는 영화가 있었죠. 김하늘 씨 나왔던. 그러네요, 정말. 저는 맨 처음에 이 소재를 듣고 네. 눈이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한 공포다. 좀 특이하다 그래서 이 영화를 선택한 것도 있었는데 그런 캐릭터를 다룬 영화들이 꽤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설정을 딱 어떤 장르 영화가 나왔을 때 이런 설정은 정말 처음 본다. 네. 그런 영화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이전에 그런 영화들이 있었습니다. 장르라는 것 자체가 계속 변주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얘기할 수 있고요. 네. 어쨌건 이런 뭐 많은 영화들이 있으니까 이 영화 보시고 재밌다면 지금 말씀드린 영화들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저도 그래야겠네요. 어두워질 때까지 봐야겠네요. 제가 네. 또 햇번 언니 좋아해서. 배우에서는 누가 좀 돋보였나요? 배우요? 네. 아무래도 저 뭐 그 여자분이 좀 네. 이 제인 레비가 그 이블데드에도 나왔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감독과의 협업을 통해서 계속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저는 에마 스톤 닮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리즈 위더스푼 닮은 것 같아요. 오. 그런 얼굴. 눈 크고 놀란 표정 할 때 약간 저는 네. 누가 낯이 익다 지인인가 어디서 봤나 그랬더니 네 겹치는 얼굴들이 좀 있고. 근데 영화 다 보고 나면 저는 사실은 노인 역으로 나오는 스티븐 랭이 제일 인상적 아닌가요? 노인 역을 하신 건데 이제 영화 보는 내내 노인 같지가 않아서 네. 근력이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네. 쳐다보잖아요. 근데 아, 갑자기 네. 런닝만 입고 계신데 네. 말죽거리 잔혹사 권상우 씨가 갑자기 일어난 것처럼 몸이 너무 좋으세요. 그런 설정이 이상하지 않은 게 극 중에서 걸프전까지 참가했던 퇴역 군인이다. 그리고 아주 그 육체적인 힘은 굉장히 강한 것으로 설정이 돼 있고 또 하필이면 남자 주인공인 딜런 미네트는 굉장히 또 왜소한 캐릭터예요. 한 사람은 젊었지만 키가 작고 왜소하고 한 사람은 나이가 들고 맹인이었지만 몸이 굉장히 좋고 또 군인 출신이고 이렇게 해서 양쪽의 균형을 맞추는 그런 캐스팅이 아니었나. 근데 스티븐 랭 보시면서 어디서 많이 봤는데 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아바타 시리즈 그렇다면서요. 네, 2편, 4편 앞으로 네. 나오겠지만 1편에서 아주 굉장히 인상적인 대령역으로 거기서 이제 나왔었죠. 그걸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제 인물들을 얘기하는데 저는 사실 이 영화를 보면서 처음에 느꼈던 건 인물이 너무 적지 않나? 왜냐하면 공포 영화, 스릴러 영화에선 죽어나가는 사람이 필요한데 네. 침입한 사람 3사람, 지키는 사람 노인 하나 너무 적잖아요. 그렇죠. 보통 공포 영화 보면은 약간 좀 다양한 캐릭터도 있잖아요. 막 그 공포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막 사랑을 나누는 커플도 막 있고. 그 네. 사랑을 나누면 먼저 죽는다라는 것도 네. 공포 영화의 법칙이 있죠. 네. 그리고 또 막 똘똘한 친구 뭐 있고 여러 친구들이 있는데 여기는 되게 한정적이에요. 네. 그런데 자세히 말씀드리면 스포일러가 돼서 할 수 없지만 사실은 이거 가지고 어떻게 만드나 하는데 캐릭터가 또 있죠. 뭐 얘기할 수는 없고요. 네. 나중에 3부를 기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캐릭터. 네. 그렇습니다. 또 있죠. 그리고 또 개가 있죠. 멍멍이 나오죠. 네, 그래서 개를 이용해서 노인은 혼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개가 사실은 노인 편에서 대결을 하게 되죠. 개가 없었으면 영화는 88분이 아니라 8분쯤 끝납니다. 개가 그럴 수 큰 있어요. 역할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 노인의 약점을 보완해주는 캐릭터거든요. 일단 노인은 달릴 수가 없어요. 앞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달리겠어요? 근데 걔는 달리는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측면에서 노인이 할 수 없는 뭔가를 보완해주면서 이 주인공들을 압박하는 캐릭터라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 다른 맹인 안내견들은 착하고 막 천사 같고 그러는데 얘는 네. 짐승 같지 않으셨어요? 약간 좀 맹수 같고. Get a chloro bomb. 거의 뭐 늑대처럼 보이기도 네. 하고 네. 엄청나죠. 네, 이제 파트 2로 넘어왔습니다. 정말 구석구석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일단 이 영화 처음 딱 보실 때 어떤 장면부터 제대로 이렇게 확 첫 장면이 네네. 정말 임팩트가 강했습니다. 저는. 네, 저는 그 장면 굉장히 훌륭한
오프닝인 것 같고 일단 공포 영화를 우리가 생각하고 스릴러를 생각하면 어두운 도시의 밤 이런 걸 생각하게 되는데 영화가 시작하면 위에서 이렇게 부감으로 어떤 마을을 보여주는데 마을에 이렇게 한적한 마을에 집들이 쫙 늘어서 있는데 뭔가 집들이 약간 으스스한 분위기가 있고 정가운데로 딱 이렇게 차다니는 도로가 하나 있는데 그 도로가 하도 많이 갈라져서 곳곳에 떼오는 흔적이 역력한 그런 도로죠. 그러니까 뭔가 좀 으스하면서 정적 속에 쌓인 건데 까마득하게 멀리 있는데 뭔가 사람이 꼬물꼬물 움직이죠. 근데 카메라가 이제 드론 촬영을 통해서 점점 하강을 하면 뭔가를 끌고 가는 것처럼 보이고 조금 더 가까이 가면 어떤 여자를 끌고 가면서 아 저게 한 여자를 끌고 가네 라고 하는 순간 카메라가 탁 바뀌어서 노인의 뒷모습을 역광으로 보여주면서 딱 2쇼트로 끝나거든요. 그 장면에 일단 그 분위기 자체가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창의적인 오프닝이죠. 신선했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런 오프닝으로 굉장히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도청이라는 작품인데 그런 느낌, 이런 느낌이에요? 경우는 좀 다르지만 기법이 같다고 해야 되나요? 굉장히 유명한 바로 대부를 만들었던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가 만든 도청, 컨버세이션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근데 그 작품을 보시면 첫 장면이 어떤 광장에서 벌어지는 까마득한 사람들의 일을 아주 천천히 카메라가 하강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보여주면서 영화가 시작하는 굉장히 유명한 오프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하고 사실은 기법으로는 똑같아요. 그렇지만 느낌은 상당히 달라서 아주 인상적인 멋진 오프닝이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영화가 이제 뭘 그렇게 잘 만든 영화냐, 왜 그렇게 대중영화로서 뛰어나냐 이런 얘기를 왜 그렇게 우리 평론가님이 영리한 영화다라고 하는지 저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이 영화가 너무 잘하고 있는 건 뭔가 하면 리듬의 변주나 대조법 같은 것을 아주 영리하게 철저히 집어넣고 있다. 그걸 대표적으로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캐릭터 설정. 캐릭터 설정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3명의 건장한 청년이 들어가서 강도짓을 해요. 근데 안에는 연약한 노인이고 앞을 못 보는 맹인이 있어요. 그럼 싸움이 될 리가 없잖아요.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죠, 한쪽에. 그런데 이것을 싸움이 안 되게 하면 영화가 재미가 없잖아요. 그 맹인에게 여러 가지를 주죠. 첫 번째는 신체적인 결함을 보충할 수 있을 개라는 캐릭터를 붙여주고 두 번째는 이 사람에게 전사를 붙여줘요. 어떤 전사를 붙여주냐면 걸프전에 갔던 퇴역, 그 베테랑인 거죠. Guy is an army vet loner. 이 사람은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1대1로 대결하면 완력에서 상대가 안 돼요. 이 젊은이들을 압도하죠. 그 다음에 어떤 이점이 있냐면 홈그라운드예요. 이 3사람은 들어왔는데 그 장소를 몰라요. 모르는데 이 노인은 어떤 점에서 강한가 하면 이 장소를 구석구석 뭐든지 다 알고 있어요. 수십 년 살았으니까. 이렇게 걸어 다니다가 유리 딱 밟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놈들이 어디로 침입했는지 알 것 같아서 대본에 그냥 판자떼기 같은 거 갖고 와가지고 거기 딱 막아버리잖아요. 탄탄탄탄탄. 굉장히 영리한 게 중간에 이제 그 경첩을 뜯죠. 경첩이 바닥에 떨어졌죠. 그때 이 노인이 나와서 걷다가 경첩을 발로 건드리게 됩니다. 그 순간 노인은 이 눈이 안 보이는 대신 감각이 아주 살아있으니까 경첩을 발로 더듬어요. 그래서 떨어진 게 경첩이란 걸 알고 그 경첩이 어디 경첩인지를 압니다. 그 순간 노인은 모든 걸 다 판단하는 거죠. 범인이 들어와서 내 돈이 들어있는 금고를 지금 털려고 하는구나를 대사 한마디도 없이 발로 더듬어서 보여주는 걸로 알죠. 느낌으로, 그 경첩, 그 더듬은 느낌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는 기본적으로 대조법을 어떻게 쓰고 있다면 감각의 대결로 잡고 있습니다. 한쪽은 시각, 한쪽은 청각. 이렇게 두 가지를 대결하도록 하는데 이 시각과 청각을 대결하는데 관객 입장에서는 누구한테 이입을 하느냐? 당연히 시각을 가진 사람에게 이입을 하죠. 관객 자체가 볼관자 아닙니까? 청중이 아니라 관객인데 그러니까 관객은 시각을 가진 사람한테 이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침입한 주인공들한테 이입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벌어지는 상황을 주인공의 심정에서 막 들키면 어떡할까 조마조마하게 보게 되는 그런 강점이 있고요. 그리고 가만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각각의 감각을 핸디캡이나 장점을 이용해서 상대를 압도하는 장면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 노인 입장에서 보면 침입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침입을 했을 때 상대방들은 자기를 다 보고 있단 말이지. 근데 자기는 상대방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핸디캡을 어떻게 이길 것이냐? 지하실에서 불을 다 내려버리는 거죠. Now you see what I see. 상대의 장점을 무화시키는 그런 홈그라운드를 만드는 거죠. 그럼 이번엔 반대로 이쪽이 상대 감각을 무력하는 장면이 있어요. 스포일러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 사운드로 공격을 하죠. 노인은 귀가 너무 예민한데 청각에서 자기를 압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노인의 청각을 무력화시키는 방식으로 이쪽에서 역습을 하죠. 한 2번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후반부에 등장한 어떤 장면은 경보장치를 이용해서 노인을 공격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번엔 정반대로 상대가 자기의 시각을 무력화시킨 것처럼 이쪽에서 상대의 청각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균형과 대조를 맞추면서 영화를 굉장히 재밌게 만든다.
균형과 대조하면 또, 이 캐릭터들 균형과 대조를 또 맞췄구나. 다른 이야기도 있는데, 그건 또, 네. 또 스포일러가 될까 스포일러 봐. 되니까 뭔지 아시죠? 이제 그건. 몰라요. 네. 얘기해 주실 거잖아요. 네. 지금 얘기하면 스포일러인데. 그러니까 파트 3에서. 파트 3에서 또 네. 균형이 맞거든요, 이게. 네. 왜 영리한 영화라고 하셨는지 그쵸. 계속 듣다 보니까. 굉장히 머리가 좋은 영화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공간 설정인데 이 대조법을 참 잘 쓴다는 게 처음에는 그 집에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침입하는 사람들 얘기인데 들어가 보니까 거기가 지옥이네. 그러니까 빠져나오려고 난리를 치는 거죠. 그러니까 나가려고 하는 주인공들과 못 나가게 막으려는 사람들, 문을 열려고 하는 자들과 못 나가게 못질을 하는 사람, 이 둘의 대결을 굉장히 흥미롭게 그리는데 이 공포 스릴러 장르에서 사실은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게 공간이거든요. 공포 호러는 공간의 장르다라고 말할 수 있고 공포 영화의 몇 개 하위 장르를 생각해 보면 대표적으로 귀신 들린 집 장르가 있어요. 이 감독과 샘 레이미가 만들었던 그 이블 데드라는 영화 자체가 그 귀신 들린 집 장르예요. 근데 여기서 귀신 들린 집은 아니지만 이 영화에서 공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막 카메라도 근데 그 공간, 한정된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카메라를 막 이렇게 뺑뺑뺑 돌렸다가 막 맞아요. 위아래로 왔다 갔다, 층을 막 왔다 갔다 했다가 이렇게 해서 전혀 뭐 지루할 틈이 없었어요, 영상도. 그렇습니다. 이런 작품들에선 저택이나 공간이 일종의 캐릭터 같아요. 초반에 범인들이 만약에 들어왔단 말입니다. 주인공들이 셋이 들어오면 공간을 어떻게 묘사해야 되겠어요? 시점샷으로 묘사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지 않겠어요? 네. 처음 들어왔다? 관객에게 그 공간을 소개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벽을 본다? 그럼 벽을 비추고 한번 쭉 둘러보면 거실을 비추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영화는 그렇게 묘사를 안 합니다. 인물이 세 사람이 들어왔을 때 초반에 그 공간을 어떻게 관객에게 소개해 주냐면 마치 그 집 자체가 캐릭터처럼 거대한 무슨 짐승처럼 보이고요. 집의 입장에서 자기한테 들어온 그 침입자들을 쳐다보는 것 같은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 어떤 집 자체의 시점샷처럼 보여요.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이런 걸 느꼈어요. 네네. 제가 네. 방금 얘기한 그 카메라를 뺑뺑뺑 돌리면서 그게 얘기였거든요. 그쵸? 집 자체가 네. 하나의 사람이 네. 돼서 이렇게 네. 그 등장인물들을 그쵸? 쳐다본 느낌이다. 네. 그게 이제 카메라를 뺑뺑뺑 돌리는 건데 저도 먹고 살아야죠. 언변이 이렇게 부족하네. 내가 아니요, 웃음이 아니요. 나서 해서 네. 아 참 이러면서 네. 웃음이 나. 한번 보시면은 누구 말이 더 와닿는지 네. 한번 보시죠. 네. 네, 네. 영화관에서 꼭 보세요. 네. 그리고 공간 전체 디자인도 굉장히 훌륭한 게 한 중반과 한 클라이맥스 직전까지 사실상 집 안에서만 이루어지죠. 네. 이 모든 일들이. 그러니까 관객이 느끼는 것은 폐소공포증 같은 걸 느끼게 되고 이 집이 기본적으로 수직으로 되어 있어요. 그쵸. 영화에서 공간을 보시면 수평 이동은 안 중요하고 수직 이동이 중요해서 네. 제일 밑에는 어둠이 지배하는 지하실이 지하. 있고 첫 번째 사건들이 벌어지는 1층이 있고 그다음에 주인공들이 막 떨어지기도 하고 이러는 위에 층이 있죠. 그래서 관객이 이제 폐소공포증을 느끼면서 막 무서워지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약간 진력이 날 때쯤 인물이 밖으로 나가죠. 근데 그 바깥은 정반대입니다. 안에는 뭐가 너무 많아서 문제거든요. 오글오글하고 막 좁고 밀도가 높고 그다음 수직이 중요하고 바깥은 수평이 중요합니다. 길 딱 하나 있고 양쪽에 집들이 쫙 놓여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가 유령타운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뭐가 너무 많아서 문제인데 바깥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그 저밀도가 더 무섭다는 얘기죠. 초반부터 중반까지 영화의 대부분의 재미는 이 안에서 재미를 주다가 정반대로 뒤쪽에 가면 이 수직의 재미를 수평으로 바꾸기도 하고 고밀도의 그 공포를 저밀도의 공포로 바꾸는 거죠. 이런 식으로 88분밖에 안 되는 영화를 굉장히 재밌게 디자인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계속 이렇게 뭔가를 바꿔가면서 그렇죠. 이 지루할 대조법이 틈이 없게 또 만들어요. 계속 이 캐릭터도 보면은 그렇습니다. 다 이렇게 바뀌고 공간도 바뀌지만 캐릭터도 바뀌고 하면서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하면 리듬의 그 변주도 굉장히 흥미로운 게 리듬의 변주예요. 네. 쉽게 얘기하면 이 영화 속에서의 그 액션이 터지기 직전의 그 적막함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공포스럽잖아요. 네. 예를 들면 저 노인이 막 총을 들고 다니는데 입을 틀어막고 있는다든지 이런 장면들인데 근데 이 설정들이 영화에서 너무 자연스러워요. 왜냐하면 노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사람은 번개같이 달려들어서 상대를 해치우는 사람이 아니고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온 감각을 동원해서 조금이라도 누가 숨을 쉬는가 소리를 내는가 이렇게 초긴장해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도 이렇게 쥐지군 듯이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떤 액션이 터지기 직전에 정적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설정인데 그 설정을 너무 잘 활용을 하고 있고 그럴 때 인물이 뒷걸음질 치다가 카페 씹는 소리가 안 나는데 뒤로 가다가 한 걸음을 마룻바닥에 내딛는 순간 삐걱 해서 상대가 알게 된다든지 그리고 또 항상 그렇듯이 핸드폰이 울리죠.
어떤 액션이 터져나온 순간의 그 놀라움과 그 직전의 그 정막 속의 굉장한 공포와 이런 것을 너무 잘 배치하는 그런 액션 디자인을 갖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저는 생각해보니까 정막이 있고 뒤에 막 시끄러운 그 액션들이 있었는데 정막 쪽이 훨씬 더 막 두근두근거리고 너무 무서웠던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모비속. 네. 오늘도 질문이 엄청난 것 같고요. 그럼 하나씩 제가 여쭤보도록. 지하철 장면처럼 긴장감 넘치는 장면이 많아요. 지하실 아닐까요? 아, 지하실이 그렇죠. 노안까지? 네. 지하철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네. 한정된 공간이라고 이렇게 40분 동안 떠드시고 지하철을 갑자기 얘기하시면 뭐 부산행인가요? 예, 예. 놓치지 않으시는군요. 네. 지하실 장면처럼 긴장감 넘치는 장면이 참 많았는데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으시다면 어느 부분인가요? 라고 이수진님께서 스포일러라 말은 못하는데 살짝 네. 깜짝 놀랐던 부분은 또 지하실인데요. 지하실에서 갑자기 네. 종이 때리링 울리면서 갑자기 지하실이 확 밝아지는데 네. 근데 더 이상은 말하면 안 스포일러라서. 됩니다. 네. 파트 3 저희 금방 얘기합니다. 종이 띠리링 울렸어요. 예,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 이거 할까요? 네네네. 김희원 님이시죠. 숨쉬지 마라는 영어 제목이 Man in the Dark로 국내에서 번역 재탄생되었는데요. 외국 영화가 한국 개봉할 때 제목이 재탄생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평론가님이 뽑은 가장 잘 재탄생시킨 영화 제목과 최악의 재탄생 영화 제목은 무엇인지. 일단 이 제목은 어떠세요? 그 외국 원제를 왜 굳이 또 외국말로 하면서 이렇게 바꿀까? 저건 안 바꿔도 좋았을 텐데 이런 것도 있는데 요거는 괜찮지 않으셨어요? 저도 괜찮은 것 괜찮은 것 같아요. 돈 브리스보다 그거 너무 막 직접적인데요. 이거는 그냥 맨 인 더 다크 해가지고 그쵸. 이건 더 나쁘지 않아서 좋았어요. 저는 괜찮은 제목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제목을 옮길 때 고충 같은 게 느껴져요, 사실은. 만약에 내가 수입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걸 제목들 바꿀 때 돈 브리드 이상하잖아요. 돈 브리드가 뭐야? 그럼 번역을 합니다. 숨 쉬지 마. 영화 제목이 숨 쉬지 마야. 이상하지 않나요? 이상해요. 네. 이상하죠? 그런 상황에서 뭔가 바꿔야 될 텐데 그 바꾸는 것으로서 기왕이면 한글이면 더 좋았겠지만 맨 인 더 다크도 좋은 제목 같아요. 네. 어둠 속의 남자. 그 남자가 여기서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하니까 저는 나쁘지 않은 제목 같다. 저도 요건 좋았어요. 네. 네. 돈 브리드보다 네. 원제목의 영어를 한글로 그대로 표기하면서 변형시켜서 해야 되는 경우에 저는 한글로 바꾸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차라리. 대표적으로 좋은 제목은 The Firm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법률 회사를 다루는 탐 크루즈가 나왔던. 국내에서 영화 제목이 뭔가 하면 야망의 함정. 저는 굉장히 좋은 제목 같아요. 근데 그것은 심지어 국내에서 소설이 나왔을 때 번역 소설의 제목은 뭐였냐면 그래서 그들은 바다로 갔다예요. 원래 제목은 The Firm이고 국내에서 나온 원작 소설을 번역한 책 제목이 그래서 그들은 바다로 갔다가 있는데 영화가 개봉할 때 제목을 아예 제3의 제목으로 야망의 함정이라고 만들었는데 야망의 함정은 그 영화의 핵심하고도 닿아 있는 굉장히 좋은 제목이에요. 그런 면에서 지금 떠오르는 제목은 그 제목이 있겠네요. 최악의 제목 지금 생각나는 거 80년대에 굉장히 크게 히트했던 영화 중에 어게인스트라는 영화 있어요. 어게인스트. 네. 근데 어게인스트가 얼마나 최악의 제목인가 하면 전체사가 영화 제목이야? 말이 너무 이상하잖아요. 어게인스트. 원래 제목은 Against All Odds입니다. 근데 Against All Odds인데 우리나라에서 Against All Odds 하려니까 너무 길어. 그럼 All Odds를 떼고 Against를 붙였는데 세상에 전무후무한 전치사 제목이 나왔고요. 제가 그 당시에 그 신문 광고를 기억하는데 Against도 전치사 치고는 조금 어렵잖아요. To, 어려워요. on 뭐 이런 거보다는 어렵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썼냐면 한글로 Again 쓰고 니은을 길게 한 다음에 짧게 st. 지금 생각하는 거의 최악의 제목은 어게인스트 같다. 자, 그리고 또 볼까요? 제가 하나 또. 한 번쯤은 읽어주실 거죠? 너무 간절하셔가지고. 네. 레이지 스터디 님이요. 맨 인 더 다크를 보시면서 한국 공포 영화에도 꼭 이런 요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할 만한 것이 있었나요? 하셨네요. 저는 한국 영화, 공포 영화가 감정적인 칙칙함 같은 게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알고 봤더니 어린 시절에 왕따였다. 뭐 그래서 왕따 얘기 좀 공포 영화에서 그만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있고 공포 영화는 공포 영화에서 그 감정적인 칙칙함 같은 것이 많이 개입되면 개입될수록 장르가 무거워지는 그런 부분인데 한국 영화는 인물의 감정에 대해서 너무 많이 친절하게 설명한답시고 예. 재미없게 천편일률적으로 설명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화의 장면을 제대로 즐길 수가 없는. 그 친구가 어땠고 어떤 시절을 보냈고. 예. 이 영화도 사실은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다루는 방식은 이 영화는 그야말로 최소한으로 다루죠. 아주 그냥 가볍게 그냥 한번 툭 치고 넘어가요. 네, 그렇습니다. 공포 영화적인 어떤 그런 테크닉도 테크닉이지만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방식에 있어서 너무 천편일률적인 게 아닌가. 특히 10대를 그려내는 방식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마지막으로 도니님이요. 데이비 피처의 패닉룸 오프닝과 비슷하다 생각되었는데요. 초반에 모든 장소를 관객에게 미리 공개하고 공포를 느끼게 하는 진행 방식은 장소에 대한 사전 지식 없이 탐험적으로 들어가는 공포 영화보다 어떤 강점이 있을까요? 야, 이건 질문 수준도 높고 저도 보신 읽으면서도 분인 것 같죠? 이해를 잘 못했는데 네. 굉장히 깊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쵸? 네. 이런 영화들이 사실 많아요. 많고 한국 영화 중에서 대표적인 영화로 지금 떠오르는 건 조용한 가족. 시작하자마자 그 지은 산장 곳곳을 카메라가 종횡무진 복도 계단으로 내려가면서 이게 앞으로 펼쳐질 산장입니다라는 것을 보여줘서 그 영화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산장이 주인공인 영화다 이렇게 보여주는 패닉룸도 마찬가지고 이 영화도 침입했을 때 그 보여주는 방식이 아까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이렇게 하게 되면 이 공간 자체가 갖고 있는 맥락이 훨씬 더 중요해서 사건이 단순히 거기서 벌어진다가 아니라 그 공간성 자체가 영화 속의 어떤 핵심이 되겠죠. 그다음에 미리 보여주는 것들이 뒤에서 쓰이기도 합니다. 이 영화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중간에 쫙 이렇게 공간을 하다가 갑자기 벽면을 보여주는데 벽면에 연장들이 쫙 걸려 있죠. 네, 그중에 어떤 한 연장은 주인공이 보지 않고 옆으로 그냥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카메라가 주인공을 안 따라가고 연장 중에 하나를 쭉 들어가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인지를 시키는 건데 이 연장이 나중에 쓰이죠. 결정적인 방식에서. 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시각적인 암시와 복선을 사전에 인지시키는 방식. 그렇게 해서 나중에 관객 입장에서 그게 쓰이게 되면 아 그게 거기서 본 그거구나 네. 이런 식으로 그래요. 맞아요. 그런 장점들이 있겠죠. 띠링 그거는 참 그게 무슨 장면인지 그거, 네. 네. 그 장면이 어떻게 보면 이 영화에서 가장 무서운 장면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파트 3에서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선 씨가 아주 낱낱이 파헤쳐 주실 겁니다. 자 이제 스포일러. 파트 3입니다. 네, 파트 3를 만약에 우리가 안 하고 가면 진짜 답답하죠. 그렇죠? 막 어우 볼일 시원하게 못 본 느낌이죠. 근데 글쎄요 파트 그런 3가 느낌. 있기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스포일러 일단 경고를 해야겠죠? 스포일러. 네, 여기서부터는 스포일러입니다. 일단 그 첫 장면에 오프닝부터 질질 끌려가던 여자는 누굽니까? 로키입니다. 로키. 아, 주인공, 여주인공. 여주인공. 네. 네. 도둑이 노인한테 잡힌다는 거죠. 처음부터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네, 네. 네. 그리고 밖에서 이렇게 잡혔네. 이 그렇습니다. 친구들이 안으로 들어갔는데 어째서 밖에서 이렇게 잡혀서 질질 끌려가게 됐을까? 보통은 영화의 앞부분에 뒤에 나오는 장면을 미리 보여줄 경우에 대략 이게 한 3분의 2쯤 지점에 있습니다. 근데 이 영화는 더 뒤에 있어요. 네. 그래서 또 흥미로운 부분이 있고 아예 거의 엔딩을 앞에 끌어다가 보여준 거예요. 그렇죠. 예, 예. 마지막에 어떤 액션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거의 마지막 네. 부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영화를 볼 때 관객이 약간 죄책감이 느껴져요. 초반에는. 왜냐하면 노인은 피해자잖아. 노인은 그냥 외롭게 더군다나 딸까지 사고로 잃고 딸에 대한 추억 속에서 혼자 슬픔에 잠겨서 혼자 집에서 살고 있는데 아니 이 3명의 젊은 사람들이 돈을 훔치려고 그리고 그게 또 딸 죽음으로 이렇게 어떻게 해다 보상을 받은 보상받은 돈을 돈이에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데 들어가자마자 벌어지는 일들 보면 그 노인이 압도적인 완력으로 이들을 제압하려고 할 때 우리는 이 사람들을 편들게 되죠. 빨리 나가야 되는데 네. 이런 마음을 드는데 그 마음이 사실은 약간 죄책감이 드는 게 우리가 가해자 편을 드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도둑으로 응원하다니 근데 이 영화는 그런 불편한 마음을 중간에 화끈하게 해소해 줍니다. 알고 봤더니 노인이 더 나쁜 인간이었던 거죠. 이 정도 노인이면 노인네라고 해도 되지 않습니까? 더 심한 이 말도 노인네는, 네. 더 심한 말도 할 수 있는데 이 노인네가 참 이게 스토리상으로도 굉장히 강력한 그런 어떤 반전을 갖고 있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관객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줘요. 왜냐하면 이후로부터는 범인들도 비록 나쁜 놈이지만 저들은 더 나쁜 사람이니까 저 남자는 공격을 해도 관객 입장에서 이쪽을 아낌없이 응원할 수 있게 만들어주죠. 어떤 이 밸런스의 얘기를 여기서도 또 해야 되는데 아까 이제 파트 2에서 얘기하려던 게 뭐냐면요. 파트 3에서 제가 얘기 드린다 했죠. 피해자가 갑자기 가해자가 됩니다. 네. 이 할배가요.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납치범이에요, 여러분. 그냥 납치도 아니고 그 딸이 사고로 그렇게 죽게 됐는데 교통사고를 일으켰던 그 여자를 잡아다가 지하실에 가둬놔요. 그래서 그 친구랑 이렇게 종을 연결해 놓은 거예요, 1층에. 그래서 종이 띠리링 울리면 그 친구가 이렇게 움직이면 종이 띠리링 울려요. 네네. 네. 그때부터 이제 영화에서 굉장히 쇼킹한데 납치한 그 딸을 그러니까 실수로 죽이게 된 그 여자를
감금해놓고 임신을 시킨 거죠. 임신을 시켰어요. 근데 임신을 시켜놓고 변명을 그 앞에서 나중에 여주인공 앞에서 늘어놓는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나는 전혀 강간범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궤변이야 했더니 더 징그럽지 않나요? 네, 뭐, 그 얘기할 얘기 안 필요가 없을 하려고 것 같아요. 나한테 토스하는데 네. 하여튼 막 이상한 내 입 깨끗해. 네. 막 얼려놓고 막 아우 뭐 더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스포이드가 나오고 막 글쎄 말이에요. 여러분 아주 이상한 할배입니다. 아주 그 네. 딸이 죽었다는 그것 때문에 비정상 사이코로 변한 거예요. 보고 나면 어떻게 보면 이 영화가 이 앞에 보였던 수많은 그 호러적인 상황, 스릴러적인 상황 때문에 진저리를 치는 게 아니고 이 설정이 너무 좀 지독해서 보시고 나면 굉장히 찝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막 사이코적인 행동을 한 걸 되게 정당화시켜요. 그렇습니다. 내 딸이 죽었기 때문에 난 자식을 다시 갖고 싶다. 그래서 난 자식만 갖게 되면은 얘 납치한 보내줄 거다. 막 되게 막 그러니까요. 정당화시켜서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 노인은 결국 영화 속에 사실은 딸이 3명인 거예요. 하나는 죽은 실제 딸이 있고 두 번째는 그 딸의 대체물로 생각해서 딸을 죽였던 가해자인 여성을 데리고 와서 임신을 시켜서 아이를 낳으면 자기 딸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마저도 죽게 되니까 마지막으로는 여주인공을 똑같은 상황에 묶어놓고 역시 또 같은 방향으로 쓰려고 하죠. 그렇게 보면 뭐 이 영화에 굉장히 이상한 부분들이 있죠. 이상하다는 얘기는 뭐 특이하기도 하고 네. 강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지만 끔찍하기도 하고. 끔찍한데 근데 영화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이제 그 어둠 속에서 집에 침입한 사람이랑 그 할아버지랑 계속 싸우기만 하다가 그게 끝까지 계속 이어지면은 아 지루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한데 그 하나 순간. 딱 반전이 일어나니까 맞습니다. 영화적으로 봤을 때는 지루함도 확 깨주고 갑자기 막 뒤통수 맞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터널하고 같은 방법이에요. 터널에서 보면 인물이 굉장히 적잖아요. 네네. 근데 터널 안에 사실은 하정우 씨 혼자 있는 걸로 생각했는데 누군가 또 있었다라는 걸 중반에 집어줘서 한동안 끌고 가다 그 인물이 죽잖아요. 근데 그런 마찬가지의 방식을 이 영화에서도 쓰고 있는 거죠. 비슷한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영화를 흥미를 잃지 않게 끌고 가는 방식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 약간 더 풍부하게 만든 것 같아요. 뭔가 이야기를.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영화에서 그 사실은 감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매설을 해놨어요. 대표적인 게 무당벌레 같은 거. 아, 네. 그렇죠. 주인공이 학대당하는 과정에서 엄마가 트렁크에 가둡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서 차 트렁크에 gat혀 있는데 그 좁은 틈 사이로 무당벌레가 들어오죠. 그래서 무당벌레가 같이 있어준 게 유일한 위안이 되었어요. 그래서 무당벌레 하면 자기는 그 따뜻함인데 그래서 이제 손목에도 무당벌레를 문신을 세우고 이 색칠은 캘리포니아에 가면 완성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개를 잡죠. 영화에서 보시면 후반부에 차 안에 들어가 있는데 시동이 안 걸리는 차인 거죠. 열쇠가 없는 차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피하는 상황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개가 들어오려고 막 난리를 치니까 그 무서운 개를 피하려고 하는데 트렁크 쪽으로 유인해서 닫아서 잡습니다. 그렇게 그녀가 잘할 수 있는 이유는 트렁크에 갇혔던 여자니까. 이렇게 해서 뒤에 액션에 굉장히 중요한 고리를 앞에 묻어두는 거죠. 그런 면에서도 감정적으로나 아니면 이런 쪽으로 굉장히 영리한 작품이다. 무당벌레는 정말 익충인가 봐요, 여러분. 야, 무당벌레는 익충이죠. 잡으시면 안 됩니다. 그건 해충이 아니라 익충이에요.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게 무당벌레도 점 개수에 따라서 무슨 말이야? 해충인 무당벌레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점 개수로 아는 거예요? 다 무당벌레라고 좋은 애들이 아니라요. 점이 조금 뭐 개수가 좀 적으면요. 실제 무당벌레가 있으면 점을 세야 돼 일단. 몇 예. 개인가 세가지고 해충이면 세고, 잡고. 아유 정말 잔인한 사람 날려 보내야죠 그걸 잡아요. 해충을요? 네. 아 그런가? 아, 하여튼 무당벌레는 입충인데 또 잠시 화불로 박지선이 얘기해드렸습니다. 네. 이게 또 상식을 또 이렇게 끼워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무당벌레가 이 여주인공을 도와주는 느낌 같은 장면이 있어요. 그 무당벌레가 날아가는 순간 아 여주인공이 이기겠구나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사실상 암시를 주는 거죠. 근데요 하나 궁금한 거 있는데요. 이거요 2 나올까요? 왜 그렇게 끝났을까요? 나올 수도 있겠죠. 그쵸. 네, 영화를 보시면 결국은 노인이 죽지도 않았고 네. 심지어는 세상에는 노인이 피해자로서 두 강도를 격퇴한 것으로 되어 있고 두 강도라는 뜻은 강도 중에서 유일하게 살게 된 여주인공이 살아났다는 혹은 거기에 개입했다는 사실 자체가 배제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이야기 속에서 이 편을 만들 수 있겠죠. 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뭐 걸작은 아니잖아요. 이게 또 약간 이 영화의 편을 들자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한정된 인물들 속에서 그 인물에게 몇 번 결정적인 타격을 줘야 되는데 한 번 타격을 줬는데 인물이 죽었다. 그리고 다시는 살아나지 못했다. 그러면 뒤에 가서 어떻게 해요? 그런 면에서 이해는 되지만 영화의 어떤 결정적인 장면들은
설득력이 너무 떨어진다. 이런 영화는 이제 뭐 사실은 그 터미네이터 같은 영화들도 그렇고 항상 격퇴를 했던 걸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반전에서 결정적으로 살아나서 역습을 해서 사람들한테 깜짝 쇼를 주는데 그런 부분이 이 영화가 너무 많다. 노인도 한 3번 죽지 않나요? 네. 그리고 맨 마지막 보면 결국은 노인이 안 죽는 걸로 안 나오잖아요. 죽어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에서 그 한정된 인물을 다시 격퇴를 한 줄 알았는데 안 죽고 다시 역습을 했대더라. 마지막에 지하실에 노인을 묶어두고 두 사람이 탈출하려고 집을 나오는 순간 노인이 심지어는 그 회사슬까지 뜯어내고 권총을 쏘게 되잖아요. 이런 식의 방식 같은 게 후반부에서 좀 설득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많다. 저는 멍멍이가 너무 무섭게 나온 게 좀 단점이에요. 제가 아는 멍멍이들은 안 그렇거든요. 예. 시린 멍멍이처럼 막 침을 막 질질 흘리면서 걔 뭐예요? 걔 CG예요? CG 같아요. CG 아니죠. 그렇게 연기잘해요. 훈련견이죠. 네. 그나마 약간 비호가 안 떴던 게 멍멍이가 아무리 그렇게 사나워도 멍멍이를 이렇게 해했으면은 동물을 이렇게 죽였으면은 그러네요. 좀 비호 떴을 텐데 멍멍이는 살아요. 예. 자, 오늘의 이제 명대사 골라주셔야 되는데 네. 뭐 명대사 찾기가 쉽지 않은 영화였습니다. 대사가 많지도 않고 많지도 않고요. 네. 해야지 했던 명대사가 사실 있거든요. 네. 그 노인이 불 닦으면서 우리 이제 똑같네. You see what I see. 그게 영화에서는 안 나와요. 예고편엔 등장하고 예고편에 나오는데 그 장면이 잘렸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내 코너를 없애려는 이게 무슨 유니버셜 측의 내 어떤 페데 모함인지 알바레스의 그렇지만 어떻게든 분량을 확보하시는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네. 뭘 해야 될까? 내가 노인이 또 막 정당화를 자기 범죄를 정당화시키면서 뭐 신이 없는 걸 알면 인간이 못할 짓이 없어 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헛소리고요. 개소리죠. 개소리고요. 네. 어떻게 알았어요? 스토일러. 내 명대사를 알아요? 아니 몰라요. 진짜 몰라요. 제 명대사입니다. 네? 네. 네. 한마디로 개소리. 개소리입니다. 네. 네. 맞추신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니었는데 오, 네. 네. 진짜 개소리군요. 개소리입니다. 근데 개소리도 다양한 베리에이션이 있잖아요. 저는 어느 장면이 제일 인상 깊었냐면 남녀 주인공이 이제 노인을 벗어나서 탈출하겠구나 싶었는데 걔가 갑자기 집 안으로 들어와서 두 주인공을 쳐다보면서 대치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갑자기. 네. 오늘은 뭐 명대사도 명대사인데 명연기시네요. 네. 네. 하여튼 그르르르가 제가 뽑은 명대사였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또 궁금해집니다. 우리 네네, 네. 맨 인 더 다크의 별점은 과연 몇 개일까요? 자, 맨 인 더 다크의 제 별점은 3개 반입니다. 3개 반이요? 네, 안정적이고 재밌는 어랑 영화. 아마 영화 재밌어 하시지 않을까 다들? 입소문 많이 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네. 작지만 단단한 그런 오락 영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3개 반 영화들이 글쎄 많은데요. 많죠. 이렇게 1년을 쭉 저희가 하다 보니까 네. 제 생각엔 여기쯤에 넣으면 좋을 것 우와. 같습니다. 네. 아, 뿌듯한데 여기 볼 때마다 우리가 일 좀 하는 느낌도 들고. 네, 그렇죠? 네, 새로운 또 순위가 네. 만들어졌습니다. 이 10편은 다 재밌고 좋은 영화라고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마쳐야 될 것 같고요. 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영화로 돌아올지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